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드디어 호모 루덴스입니다. 아니 뭐 저희야 그렇지 근데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라는 소리가 좀 왜 드디어 뭐지 저거? 완전 기대 만빵의 책인데요. 이 책은. 예, 뭐 기대할 만한 책이죠. 네. 워낙에 또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호모 루덴스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 하이징하의 책 중에서 중세의 가을도 유명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것들을 하느라고 못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죠. 호모 루덴스도. 저희가 미리 예고 방송해서 아마 미리 좀 한번 책을 읽고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부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이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리 한번 예습하시라고. 어쨌든 인류학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인류학에 관련된 책들이 사실 그렇게 쉽게 안 읽혀요 원래.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세부적인 사실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총균세정 같은 것만 해도 우리 뭐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지만 총균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짜잘한 것들이 많아요 인류학은. 그래서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혹은 다 이거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고 읽기에는 약간 인내심이 좀 부족한 거지 나 스스로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학에 관련된 책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과 뒤를 먼저 읽어놓고 가운데를 읽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인류학적인 책들, 인류학에 관련된 책들은 앞과 뒤에다가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놓고 가운데다가 예시를 다 집어넣거든요. 사례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럼 청취자분들 진짜 앞이랑 뒤만 읽어. 아니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루스 베네딕트 같은 사람의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문화의 패턴이나 아니면 국화역할 같은 것도 맨 앞과 맨 뒤를 보고 나서 가운데를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더 빨라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기가 조금 어려우면 앞뒤를 먼저 읽고 나서 가운데를 읽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앞과 뒤도 중요하지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이 책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읽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이 책 전체를 다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뒤를 먼저 보고 혹은 해설을 보고 나서 가운데 부분을 읽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생들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독서에 있어서 학생들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 자체가 전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올바른 독서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도한 욕심은 본인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상태 속에서 나는 이거 하나 기억하고 이거 하나 건진다라고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모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명한 책들, 고전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다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는 요한 하위징하. 이게 하위징하인데 예전에는 호이징가 이렇게 나왔었죠. 호이징가. 근데 아마 네덜란드어로 하위징하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보통 일단 뭐 영어, 독일어, 불어 보통 이런 식으로 읽어왔으니까. 그래서 요한 하위징하. 이 대표적인 이름 가지고 논쟁이 되는 학자가 또 저기가 있잖아요. 디르겜 같은 경우가 이름 갖고 논쟁이 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하고 독일 경계에선가 그쪽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선 자기네 나라 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프랑스에선 우리 학자다 그러는데 디르겜은 자기는 프랑스인이다 라고 해서 디르겜이라고 불러줘 라고 하는데 막 그 디르겜한테 배우러 온 제자가 네 이름은 디르겜이 아니야 이렇게 두르크하임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막 제자 쫓아내고 이랬다는 일화도 있거든요. 내가 뭐 아니면 좋아하고 내가 프랑스인인데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위징하의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위징하라는 발음이 맞는가 봐요. 요새는 다 하위징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같은 방식으로 왜 지난번에 에라스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책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에라스무스라고 안 하고 에라스미스라고 보통 다 나옵니다. 요새는 근데 보통 에라스미스라고들 많이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요한 하이징하라는 분이 쓰셨고 이분이 지금 네덜란드 출신이시고요. 1872년에 태어났고 독일 나치 정권 때 수감되셔가지고
5년 2월인가? 아마 그때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45년 2월에 돌아가셨네요. 대표적인 책이 중세의 가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모 루덴스 이 책도 대표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호모 루덴스를 읽고 나면 아마 이 중세의 가을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렇죠. 번역자가 지금 여기는 이종인 씨인데 이종인 씨 되게 유명한 번역자예요. 영어 쪽 번역가로는 되게 사실 왜 이걸 번역하지 하는 책들을 번역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한 거 제가 잠깐 목록만 여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일단 옮긴 책으로 루스 베네딕트 문화의 패턴, 사일런트 레드, 게리, 정상회담, 촘스키 사상의 향연, 포로스트의 뉴욕 통신, 고전 읽기의 즐거움, 성서의 역사, 자서전, 축복받은 집, 비블리오 테라피. 뭐지 이거? 그러니까 중세의 가을도 번역하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그거 예전에 한번 묶어서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많이 번역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항상 번역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앞에다가 많이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 번역자인데 번역을 하는 책들의 경우가 항상 영어 원본님만 번역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언어로 써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걸 다시 번역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이제 그걸 번역할 때는 항상 그렇게 집어넣으시죠. 이것도 사실 호모 루덴스도 원래 언어는 네덜란드어로 써 있고 네덜란드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놓고 다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서문에다가 나는 영어로 번역했지만 나중에 네덜란드어로 직접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 분, 그렇게 써놓는 분이라서 저도 네덜란드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걸 한번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한 30년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덜란드어 자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덜란드에는 있나? 네덜란드에는 네덜란드어를 하나? 잘 모르겠네. 영어 쓰지 않나? 없을 것 같아. 네덜란드 자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덜란드 영어 되게 많이 쓴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예전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저보다 선배인데 그분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덜란드어를 알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어를 어릴 때 이제 해가지고 근데 네덜란드어를 글쎄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라이덴 대학 같은 경우 다 그냥 영어로 수업 다 해버리거든요. 이 요한 하이징하라는 분이 어쨌든 쓴 호모 루덴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놀이라는 걸 중심에다 놓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왜 중심에다 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책 조금 구성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을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 주제를 왜 택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맨 앞에다가 놀이는 문화를 이룬다. 놀이는 문화보다 먼저다. 이 얘기를 그냥 딱 제시를 해놓고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놀이가 이 사람이 왜 나는 놀이에 대해서 궁금했고 놀이라는 게 왜 나한테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 딱 이 책을 딱 처음에 펼쳐서 읽을 때 이거 뭐야 뭐 자기가 카이사르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단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1장의 제목이 놀이는 문화적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문장이 뭐냐면 놀이는 문화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화의 정의는 다르다. 아무리 개략적으로 문화를 정의한다 할지라도 인간 사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있다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 사회가 놀이를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놀이를 해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놀이라는 건 내가 궁금해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궁금해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그 놀이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걸 이제 이 책에서 논증이라고 하긴 조금 엄밀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인류학이 대부분 그런 방식이니까 논증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이라는 게 이제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제가 주의해야 되는 점 조금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언어에 대한 사고를, 언어를 받아들이는 사고를 조금 넓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놀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놀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단서예요. 왜냐면 이 책에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놀이라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놀이라는 말하고 100% 일치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 책에서 나타나는 놀이가 나는 놀이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충돌하는 지점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그냥 이 책으로부터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해서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 점을 이 하위징화도 잘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놀이라는 것의 언어적인 개념들을 먼저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어에서 플레이라고 하는 것과 또 뭐 독일어에서의 얘기, 슈필이라고 하는 것과 뭐 그다음에 네덜란드어에서의 이야기, 그다음에 또 무슨 노르만어에서의 이야기, 이런 다양한 언어에서 놀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먼저 고찰하고 있어요. 그게 먼저 갖춰져야,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분모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독자와 글을 쓰는 사람이 놀이라는 것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 있어야만 내가 하는 것의 논증을 니네가 따라올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놀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언어적으로 상상을 해보지 않는 경우에는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사실 거기만 넘어가면 그 뒷부분부터는 되게 쉽게 읽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가 어려워라고 생각했다면 1장에서 놀이라는 것의 개념을 좁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의 개념을 조금 넓게 받아들여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단은 이 목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목차가 1장이 처음에 옴기니의 말이 있고요. 이 책이 지금 연암서가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표지 바뀌었을 거예요. 자, 1장 처음에는 옴기니의 말이 있고 들어가는 글이 있고요. 이 들어가는 글은 하위징화가 직접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이 놀이는 문화적 현상이다, 그 본질과 의미가 있고, 2장은 언어에서 발견되는 놀이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3장이 놀이와 경기는 어떻게 문화의 기능을 발휘하나, 4장은 놀이와 법률, 5장은 놀이와 전쟁, 6장은 인식의 수단이 되는 놀이, 7장은 놀이와 시, 8장은 신화 창조의 요소들, 9장은 철학에서 발견되는 놀이 형태, 10장은 예술에서 발견되는 놀이 형태, 11장은 놀이의 관점으로 살펴본 서양 문명, 그리고 12장은 현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놀이 요소,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있고 해설이 있고, 주에는 이 책의 영역본에서 영역본 번역자가 달아놨던 주석들을 조금 옮겨 놓은 것들도 있어서 주석들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이가 문화적 현상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화라는 건 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화는 왜 생겼을까? 아마 질문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하위징화라는 사람 자체가 문화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학자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건 왜 생겨났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놀이의 형태가 문화에다가 미쳤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문화라는 건 놀이의 발전된 개념이 아닐까라는 데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서 놀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뒤에 이 옴기니께서 친절하게 놀이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놀이는 특정 시간과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자발적 행동 혹은 몰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규칙을 따르되 그 규칙의 적용은 아주 엄격하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놀이 파괴자가 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놀이 파괴자인 동시에 그 전체 문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걸 중간에 어느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가 그 왜 무슨 그 매듭 매듭. 이렇게 묶어진 거 이걸 풀면 너 전 세계의 대왕이 될 것이 이거 나오잖아요. 이 게임의 룰은 뭐냐면 네가 매듭을 풀어. 매듭이란 수수께끼를 네가 풀면 너는 거기서 상을 얻을 거야. 라는 게 규칙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가서 칼로 훅 잘라버리잖아요. 얘는 그걸 파괴한 거야. 규칙을 파괴한 거야. 그 규칙을 파괴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의 놀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즐거움을 얻거나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새로운 어떤 지배자가 생겨나 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자체의 목적이 있고 일상생활과는 다른 긴장, 즐거움, 의식을 수반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질서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질서가 된다. 다섯 번째는 경쟁적 요소, 남보다 뛰어나려는 충동이 강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성한 의리에서 출발해서 축제를 거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집단의 안녕과 복지에 봉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놀이는 아곤이라고 하는 형태다. 그게 가장 이제 하위징어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아곤이라는 게 뭐냐면 경쟁이거든요. 경쟁적 측면이 있는 것이라면 뭐든 다 들어가가지고 놀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그걸 전부 놀이의 원형이 있고 거기서부터 발전한 거야 라고 분석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목차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가 갖고 있는 특징 개념을 일단 설명을 해주고 그 특징들이 각각의 분과 뭐 전쟁이면 전쟁, 예술이면 예술, 뭐 아니면 뭐 정치면 정치 이런 데서 모든 부분에서 그런 놀이의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얘기 나와서 제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렸을 때 위인전에 있다가 안 좋아했구나.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알렉산더 대왕 막 그 위인전 읽잖아요. 그 클라이막스 앞부분 도입부 클라이막스거든요. 그 칼로 그 끊는 거. 저는 그때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왠지 기대하면서 봤는데 갑자기 너무 단호하게 끊어버리면 뭐지? 그럼 그동안 풀려고 했던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알렉산더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규칙을 안 지키고 놀이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결국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태생적으로 노는 걸 좋아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었죠. 우리 훈쌤은 뭐 하고 노세요? 책 보죠? 요새 뭐 하고 노느냐고요? 네. 이 책의 어떤 응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훈쌤의 유희는 뭐예요? 놀이는? 그러니까 저는 놀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에서 놀이를 강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뒷부분에 학문하고 관련시켜서 놀이는 대부분 막 여기저기도 들어가 있는데 딱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경쟁할 필요가 경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진리를 담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혹은 누가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 사람들은 더 좋은 어떤 진리를 발견해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철학자지. 그렇죠.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라이프 뉴턴이랑 뉴턴은 왜 그렇게 힘들게 싸운 그러니까 거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30년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었던 어떤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 있다 보니까 미국 쪽의 이 어떤 흐름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뒷부분에 보다 보면 막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유럽에선 스포츠가 아직 발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 근데 미국에선 막 야구가 일단 끌어가면서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는 상태인데 이 하위징어의 경우에는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둔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살짝 동의도 하는데 저는 사실 누구랑 경쟁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놀이 자체를 무슨 게임을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누구랑 막
학생들도 그렇고 대전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누구랑 싸우는 게임, 격투 게임 이런 거 하면서 막 이기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게임을 해도 혼자서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막 키우는 거. 그래서 옛날에 게임 중에서 막 전투에서 끼워야 되는 게임이 있는데 저 혼자 막 여기서 땅 파고 약초 캐고 이런 거 뺏긴다니까. 아니, 털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인자가 되는 거야. 농부 1인자.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프린스 메이커야. 문명했겠지 문명. 아니요 문명 아니고 예전에 하던 게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네. 놀이라는 개념이 그런 경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경쟁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어떤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경쟁이라는 측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경쟁이 왜 생겨났느냐, 사람들은 왜 대체 거기서 경쟁이라는 요소를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놀이라는 게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문화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끌어오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그 게임이 이제 연상되는 거야. 그래서 약초를 캐고 앉아있는데 그 아바타는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 배를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호밀레도 그 약초를 캐니. 선생님 말이 웃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완쌤 뭐하고 노세요? 예? 음악 들으시지 음악. 아니 저는 뭐 놀이에 뭐 굉장히 적합한 것 같긴 하네요. 저는 항상 어제의 저와 경쟁을 이거는 장난으로 들이치려고 한 말이에요. 진짜 장난. 여기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어제의 저와 경쟁하는. 그렇지 뭐, 어제 저와 경쟁하는 거. 정말 1도 없어요.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런 거 1도 없어요. 진짜 멋있는 그 놀이네요. 예. 그런 거 1도 없어요.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 책을 이제 그 기대하면서 이제 독서 방송에서 이제 이 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독서 방송 많으니까 제 지난번에 그 팟빵 그 모임 갔다 왔잖아요. 예. 네, 갔다 오니까 독서 방송이 되게 많아요. 독서 방송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좋게 이렇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방송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교육진담의 독서 방송은 학생 학부모의 결합 지점 그리고 어쨌든 입시적인 요소가 좀 결합이 되는 그런 독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공대생이 반드시 읽어야 될 인문교양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 추천해 주거든요. 제발 좀 이런 책을 좀 읽어. 네가 만약에 인문교양서 하나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을 읽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리니지, 전 국민을 페인으로 만드는 게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종수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고종수 아세요? 예. 이 고종수가 한 행동 중에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골 넣고 세레머니 세레머니 하다가 무릎 나가서 월드컵 못 나가. 진짜. 그 월드컵 때 우리가 정말 그 고종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또 이 고종수가 이 풍운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종수가 한때 또 이게 잠적을 했어요. 잠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다가 한참 축구 선수가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다가 이 전성기를 이게 굉장한 천재는 맞아요. 이 친구는 굉장한 천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들, 유의라고 하는 측면들,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공학도라면 한 번쯤은 다양한 형태의 생각에 대한 바탕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거기에 딱히 맞는 책, 적절한 어떠한 두께 그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공대생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전해 보라고 항상 권하는 책이에요. 도전을 해보고 그러면 매들이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요. 선생님 이걸 왜 나한테 왜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게 하느냐, 날 왜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그 즐거운 대목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마치 이제 문화인류학이라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인문 사회 쪽 학생들이 좀 읽어야 되는 그런 책으로 이해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대생이라면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좀 봐야 되는 책이 아니냐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뭐 공대생만 봐야 되는 책. 그렇죠. 공대생, 특히 뭐 인문 사회 사실
인문사회계통의 학생들이 보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분류들을 보다 보면 인문사회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목차들이 꽤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게 처음에 앞부분에서 놀이의 개념과 그리고 악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만 그 뒷부분에서 어느 부분인가를 선택해서 읽을 때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일단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악원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놀이에서 악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악원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언어에서 발견되는 놀이 개념 쪽에서 나타나는 악원 그리스어고요. 이 악원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경쟁, 그냥 경쟁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들이 다 경쟁, 경연, 경기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경쟁의 요소들이 악원이라는 말로 다 포함이 돼서 놀이라는 건 이 악원의 영역.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쟤를 다 그냥 쓸어 엎어뜨리고 끝내버리겠어 이게 아니고 그 경쟁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고양되는 측면, 그러니까 약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측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게 놀이를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만 뒷부분에서 나오는 우리가 법정에서도 악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스포츠에서도 악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시를 쓸 때 역시도 악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공대생도 읽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앞부분에 1장, 2장은 읽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체크해놓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체크해놓은 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도 막 읽다가 재밌는데 그러고 막 체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사위 이게 사실 막 좀 애매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드려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앞부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앞부분에서 언어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이거예요. 번역자가 그리스어도 그렇고 이 노르만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스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산스크리트어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공 자체가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뭐 히브리어, 아랍어를 다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다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발음을 안 써줘. 그러니까 네덜란드어 같은 거는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발음을 안 써주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막 일본어도 나오고 막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조금 막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모르면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개념들 위주로 찾아서 읽어가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는 느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하려고 보지 말고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고 느낌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책은 이걸 다 이해하면 고등학생의 범위가 좀 넘어가지 않나요? 학생이 뭐 이런 거 다 이해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럼 우린 뭐 하고 살아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뭐 모르는 것도 많아야지. 별표 친 거 있는데 그건 한번 왜 별표 치셨는지. 이거 별표 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별표 친 부분이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놀이와 경기는 어떻게 문화의 기능을 발휘하나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이러하다. 먼저 어린아이 같은 놀이, 의식이 다양한 놀이 형태 속에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표출되었을 것이다. 그 놀이는 의례의 뿌리를 받고 있었고 리듬, 조화, 변화, 교대, 대조, 클라이맥스 등을 바라는 인간의 생리적 요구가 충분히 개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문화를 생산했다. 이런 놀이 의식에 명예, 위엄, 우월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신이 결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책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는 어떻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놀이의 문화에 투영되는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3장의 놀이와 경기는 어떻게 문화의 기능을 발휘하나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 이 얘기, 사실 이 책 전체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기본으로 놓고 여기에 내가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상황들을 뒤에 하나하나씩을 들어주는 거죠. 예술에서 그런 점은 어떻게 나타나나, 뭐 예술도 조형 예술에서 나타나는 거, 회화에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따로따로 들어주고요. 경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전투에서는 중세 전투는 어떻고, 현대 전투는 어떻고, 이런 식의 전투에서 나타나는 놀이적 측면들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놀이의 개념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투가 놀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투는 놀이가 아니니까. 현대사회의 전투라는 건 규칙이 어딨어. 현대사회 전투. 왜냐면 기본적으로 놀이에서의 규칙이라는 걸 이제 이 하위징어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놀이에서의 규칙이라는 걸 담당하고 있는 건 전투에서는 국제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전쟁을 치러야만 거기에서 놀이라는 것의 측면, 놀이의 개념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국제법을 어겨서 아예 그 장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다. 국제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뭐 세균탄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핵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제법 상에서는 어떤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파괴해버리고 놀이에서 벗어나버리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거의 전투에서는 그런 국제법,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규범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막 어디 전투를 하다가 뭐 누구랑 싸우다가 저쪽에서 어떤 놈이 야, 나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잠깐 좀 멈추자. 그럼 갔다 오라고. 너 갔다 오면 다시 시작할게. 낭만의 시대. 니네 장군 어디 갔어? 장군 잠깐 치료하러 갔어. 그래, 치료하고 오면 전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의 어떤 약속이라는 게 정해지고 그 부분에서 놀이라는 측면을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현대사회에서 장군이 어디 갔어? 야, 때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쟤들은 핵이 없대. 그럼 핵 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의 전투에서는 그런 걸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에서 놀이의 개념으로 현대사회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 역사에, 인간 문명의 역사에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놀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나는 그런 걸 궁금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대체 문명은 왜 생겼을까?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뭐 비옥한 땅이 있고, 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원래 문명이 생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를테면 전혀 남들하고 경쟁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전부 다 무슨 장자 같은 애들만 갖다 놨어. 그럼 앉아갖고 다 그냥 어이구야, 나비가 저기 떠가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원형이 놀이이기 때문에 그런 놀이에 의해서 문명도 발생할 수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대 사회 혹은 예전 사회의 원형들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꽤 그럴듯하게 들려요. 왜냐면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 있어서 논다는 개념, 그 유희라는 개념, 이게 생계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라는 범위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인류 문명의 분명한 원동력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부분들에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앞으로 논다는 거를 그냥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논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잘 놀게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건물의 3층에 그 거대한 문구점이 사라지고
어린애들 놀이방이 생겼잖아요. 예, 앉아 있으면 다다다다다다다 놀이방이 생겼어요. 논다는 거 산업화한 거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프로야구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생계 활동을 하는 프로야구 선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이적인 형태의 요소 속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문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논다는 개념을 우리가 단지 일을 하지 않고 농땡이를 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놀게 해줘야 된다는 것, 인간을 잘 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놀게 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양한 형태의 사회 발전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의 틀을 좀 바꿔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 속에서 이제 제가 공대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모든 학생들이 다 읽어야 되지만 원래 그 공대 쪽 학생들이 그 인문사회 교양을 읽는 데 있어서 그 읽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노예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게 설득을 당해줘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거고, 일단 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에는 처용 축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수많은 형태의 축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축제는 재래와 결합되어지고, 그 재래와 결합되어지는 것 속에서 국가의 단결성을 만들어내게 되고,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숨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002 한일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이 가장 확고하게 확립된 그 어떠한 계기도 2002 한일 월드컵보다 더 강력한 어떤 단기간 내에 이루어낸 성취를 찾아내기는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을 외쳐버리잖아요, 다. 수백만 명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논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은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대한민국 외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여기 이제 놀이의 측면 중에서 네. 뭐뭐인 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2002년에 그 빨간 티 입고 대한민국을 네. 외치, 저 대한민국을 못 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좀 그렇죠? 나 스스로가 뭔가 간지러워. 뭐지 이거?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뭐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놀이의 아주 좋은 측면들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몰입해서 스스로가 뭐뭐인 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인식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진지함을 발견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서 어떤 하나의 규칙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난 그걸 못 하겠는 거지. 아니 진짜 저는 그때 그 추억이 너무 좋은 게 그게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강남역이 마비됐잖아요. 강남역이 마비됐어요. 강남역이 마비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 버스를 막 흔들었어요. 왜 버스를 흔들었는지 이유도 몰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와 좋다고 버스를 흔들어. 근데 갑자기 저도 버스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막 다 흔들자 했더니 저기요 저기 어른 아니셨네요. 그러는데 내 양복에 넥타이 메고 버스를 흔들고 있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왜 나의 흥을 깨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외치고 그러면 즐거워요. 한번 이제 이번에 그 세계 청소년 유 대회 때 한번 새벽에 한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광화문 거리 운동원이 좀 마비되는 바람에 좀 못해가지고 좀 아쉽죠. 그렇게 좀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땐 바로바로 가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별표 치는 그러니까 거 마지막으로 보고 하나는 이게 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별표 치는 데가 어떤 부분이냐면 놀이의 관점에서 살펴본 서양 문명이라고 해서 19세기 이 요한 하이징하는 19세기를 최악의 시기로 보고 있어요. 놀이라는 것이 어떤 자취를 감춘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지함만을 추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놀이라는 걸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시기는 우리가 절대로 인류의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중세, 우리가 보통 어두운 시기라고 암흑의 시기라고 하는 그 중세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서곡을 보여주는 시기였다. 거기서 놀이의
시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저에게요. 왜냐면 364페이지 이 책으로 364페이지인데 아마 개정판으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처럼 진지함을 대표 철학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다시 찾아보기 어려우리라. 문화는 놀이되는 것을 중단했다.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픽션의 외양을 꾸미지 않았다. 예전 시대에서는 그런 픽션이 삶의 더 높은 이상적 형태를 제공했는데 말이다. 놀이 요소가 쇠퇴하는 가장 놀라운 증상은 의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남성복에서 상상적이고 공상적인 요소가 모두 사라졌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지함이 놀이를 침식해서 가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놀이라는 건 진지함도 담고 있거든요. 근데 놀이를 진지함과 반대편에다 놓고 진지함을 추구해 가는 순간 우리의 문화와 문명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전이 없는 거야. 훌륭한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애들은 뭐 하고 노나, 젊은 애들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뭘 하고 놀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20대가 놀 수 있는 건요, 술 먹는 거밖에 맞아요. 없어요. 술을 못 먹으면 못 노는 거예요. 술 먹기 게임 네. 같은 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임은 뭐냐면은 마셔라 이거예요. 술이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쭉쭉쭉.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파도 타기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노는 20대 30대 제일 잘 노는 건 뭐냐면요, 술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래방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 민족이 원래 잘 놀 수 있는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잘 놀 수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회에 와가지고 사실은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놀이가 되게 단순해져 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연환경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라 저는 적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 추천한다. 이걸 좀 읽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 예.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 논다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청취자분들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래서 축구를 하는 아이에 대해서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라. 그 속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하고 굳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면 축구를 하고 나면 그 축구 안에서 아이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를 같이 대화하는 그렇죠. 것까지. 예. 그러면 그거는 된다. 그 정도로 해서 예. 그러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학교에서 뭐 네. 체육대회를 하거나 어디 다른 친구들과 뭔가 어디 놀러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그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뭔가 창조력 있는 어떤 뭔가를 네가 찾을 수 있었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대화와 함께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다면 뭐 나중에 아마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훨씬 더 좋은 그렇죠.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책,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뭐 매번 그렇긴 하죠. 이제 우리 좀 있으면 100권 넘어가요. 네? 우리가 드디어 서울대 필독서 100권, 포스코 필독서 100권을 넘기는 거죠. 교육진담 필독서 교육진담 필독서 100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 거대한 컨텐츠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교육진담 1000권. 그럼 뭐 끝나는 거지.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구독자 증강, 좋아요 댓글 증강 이러면서 이제 더욱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모 루덴스입니다. 출판사 설명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출판사가 네. 연암서가거든요. 네네. 이 연암서가가 아마 연암서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책을 진짜 와 얘들 장사할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인문학적 정신에 투철한 출판사로 보입니다. 좀 많이 좀 이렇게 이 연암서가 책들은 좀 많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출판사가 살아야 그렇죠. 인문학이 삽니다. 그렇죠. 잘해서 웬만하면 사주세요. 자,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뭐 이 정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